뉴캐슬은 지난 시즌 우승팀을 상대로 거의 승리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에서는 패배했지만 XG값만 놓고 보면 1.96대 0.65로 오히려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고든의 퇴장 이후에도 수적 열세 속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수적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후반 막판 역전골을 허용하며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 전에 에디 하우는 슬롯의 압박을 어떻게 벗어나려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후방 빌드업에서 주로 롱볼을 활용했습니다. 전방에 빠른 발을 지닌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디 하우는 롱볼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통적인 포백 빌드업을 활용해 짧게 연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슬롯은 리버풀 특유의 4-2-4 압박 구조를 가동했습니다. 뉴캐슬의 불안정한 수비 라인을 강하게 몰아붙이려는 의도였죠. 리버풀은 비르치를 일선까지 끌어올려 압박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박의 강도와 각도를 정교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뉴캐슬이 4-3-3 시스템을 쓰는 만큼 순간적으로 중원에서 수적 열세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르치는 토날리로 향하는 패스 루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압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뉴캐슬의 센터백들은 전진 패스를 선택하지 못하고 롱볼을 강요당했죠. 이는 리버풀의 소유권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쉐어가 공을 잡았을 때 비르치는 토날리로 향하는 패스 경로를 차단하며 압박했습니다. 타이밍과 각도가 완벽했기에 쉐어는 결국 롱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경합 시퀀스 마지막에서 반다이크가 공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뉴캐슬은 이 압박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리버풀 4-2-4 압박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동시에 토날리가 비르치의 커버 섀도우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것이죠. 4-2-4 압박의 가장 큰 한계는 단 2명의 미드필더가 넓은 횡 공간을 커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에디 하우는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풀백 트리피어를 최대한 낮게 위치시켜 학포를 깊게 끌어냈죠. 이 과정에서 해당 공간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뉴캐슬 미드필더가 수적 우위를 가지기 쉬웠습니다. 이때 토날리는 중앙을 고집하지 않고 측면 터치라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르치의 수비 경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여기에 기마라니스의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그가 깊숙이 내려와 커티스 존슨을 끌어냈고 토날리는 한층 더 넓은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었죠. 해당 시퀀스를 보겠습니다. 비르치는 토날리로 향하는 패스를 차단하며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는 낮게 위치해 학포를 깊게 끌어냈습니다. 토날리는 중앙에서 전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터치라인 쪽으로 이동했죠. 동시에 기마라니스가 내려오자 존슨은 순간적으로 마크 대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결국 트리피어의 패스가 토날리를 거쳐 기마라니스에게 연결되어 뉴캐슬은 1차 압박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마라니스의 첫 터치가 매끄럽지 못해 곧바로 반대 측면으로 전환하지는 못했죠. 뉴캐슬의 오른쪽 전개가 원활해지면서 우리는 엘랑가의 다양한 침투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등 뒤 침투입니다. 핵심은 마크맨 앞이 아닌 등 뒤 공간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마크맨뿐 아니라 다른 수비수까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수적 우위를 더 확보할 수 있죠. 실제 장면을 보면 엘랑가는 트리피어가 공을 잡으려 하자 케르케즈 앞이 아닌 등 뒤로 침투합니다. 이 움직임 때문에 센터백 반다이크가 바깥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박스 안에서 뉴캐슬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선 침투입니다. 바깥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풀백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한 번의 패스로도 치명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서는 반다이크가 순간적으로 자리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엘랑가는 측면의 넓은 공간 대신 커티스 존슨의 시야 바깥에서 안쪽으로 침투했습니다. 비록 기마라니스의 패스 속도가 빨라 기회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엘랑가의 판단과 움직임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직선 침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패스 난이도와 침투 난이도가 모두 낮습니다. 단순히 풀백과 속도 싸움을 걸 수 있는 유형이죠. 이 장면에서도 엘랑가는 케르케즈보다 뒤에서 스프린트를 시작했지만 조엘링턴의 스루 패스를 통해 속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케르케즈가 간발의 차로 걷어내긴 했지만 엘랑가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랑가는 다양한 침투 움직임으로 케르케즈를 끊임없이 괴롭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오른쪽 공격이 점점 위협적으로 전개되면서 트리피어가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학포가 수비를 위해 더 깊게 내려와 5백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움직임은 오히려 뉴캐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방 압박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살라가 애매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덴번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마크맨이 리브라멘토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틈을 타 조엘링턴이 튕겨내는 패스로 리브라멘토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 포켓 공간까지 진입하게 되었죠. 리브라멘토의 전진을 리버풀 수비 블록을 안쪽으로 좁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측면에 넓은 공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리피어가 오버래핑하며 결정적인 크로스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박스 안에 4명의 숫자를 확보하고도 크로스의 질이 좋지 않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즉 전방 압박 구조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리버풀의 수비 문제, 늘 문제로 지적됐던 역습을 위한 살라의 높은 수비 위치가 다시 한번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불과 1분 뒤 다시 발생했습니다. 토날리가 공을 잡았을 때 살라는 또다시 애매한 수비 위치에 있었습니다. 좁혀 들어오는 리브라멘토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토날리를
소보슬라이를 압박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죠. 패스는 리브라멘토에게 손쉽게 전달되었습니다. 풀백인 소보슬라이는 터치라인에 있던 하비반스까지 막아야 했기 때문에 결국 빠르게 전진해 파울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슬롯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롯 감독의 플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접근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슬롯은 본머스전처럼 후방 빌드업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에디아우의 뉴캐슬은 전방 압박과 맨투맨이 뛰어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뉴캐슬의 수비 접근법을 역이용하려 했습니다. 뉴캐슬의 압박 구도는 전방위적으로 맨투맨을 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비반스와 고든은 리버풀 센터백을 견제했습니다. 리브라멘토는 깊게 전진해 소보슬라이를 따라붙었죠. 나머지 수비수들 역시 리버풀 공격수들을 1대1로 마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리버풀의 피벗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공간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죠. 대신 풀백인 소보슬라이가 인버팅에 해당 공간을 점유했습니다. 슬롯 감독은 리브라멘토가 적극적으로 따라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이는 전방에서 더욱더 통제된 3대3 구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 속에서 리버풀은 질적 우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포는 트리피어를 상대로 언제든 공중볼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살라는 크고 무거운 덴번을 상대로 비교적 쉽게 돌파가 가능하죠. 슬롯은 이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여러 예시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장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송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고든과 반스는 각각 리버풀의 센터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흐라벤베르와 존스는 전진해 의도적으로 피벗 공간을 비워두었죠. 이때 풀백인 소보슬라이가 인버팅해 그 공간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리브라멘토가 빠르게 달려와 압박을 시도했죠. 결국 리버풀은 그를 깊게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에서 통제된 3대3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알리송은 주로 학포를 향해 롱볼을 시도했죠. 트리피어는 공중볼 낙하 지점을 잘못 잡았고 학포는 이를 놓치지 않고 골문 앞까지 전진한 뒤 살라에게 내줬습니다. 여기서 살라는 덴번과 1대1을 시도하기보다 크로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침투하던 3명 중 누구도 이 기회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죠. 이후 살라가 크게 탄식하는 모습과 존스의 리액션을 보면 이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캐슬을 공략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된 장면이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중볼 전략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커티스 존스가 풀백 존까지 내려와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들서드에 진입하더라도 리버풀의 공격을 비교적 잘 막아냈습니다. 뉴캐슬은 4-1-4-1 블록이 아닌 기존대로 4-5-1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포켓 공간을 다소 허용하더라도 좌우폭을 넓게 가져가며 방어하려 했죠. 중앙 미드필더들이 패스 규모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적절히 압박했기 때문에 리버풀은 전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수비는 없습니다. 흐라벤베르가 볼 운반으로 상대를 끌어낸 뒤 침투 패스를 성공시키는 장면도 있었죠. 그러나 뉴캐슬은 이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앤서니 고든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뉴캐슬은 4-3-2 형태의 수비 블록을 새롭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의 수비 블록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4-3-2 블록의 약점은 바로 좌우 공간입니다. 측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중원 3명이 좌우 공간을 동시에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버풀은 의도적으로 빌드업 템포를 늦췄습니다. 이미 스코어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캐리케즈와 소보슬라이가 좌우 공간을 활용하긴 했지만 측면 전환 속도가 지나치게 느려 뉴캐슬 수비 블록이 충분히 좌우로 이동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측면 공략에만 힘을 쏟았죠. 이로 인해 뉴캐슬은 중원 열세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라인을 올리며 자신감 있게 압박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수적 열세였지만 리버풀의 이러한 선택 덕분에 뉴캐슬은 어느 정도 경기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2골을 기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리버풀은 교체 투입을 통해 반전을 꾀했습니다. 뉴캐슬 포백을 상대로 과부하를 걸어 마침내 추가 시간 은구모와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이 득점에서 주목할 점은 엘리엇의 투입입니다. 득점 장면 직전 리버풀은 4자 패스를 통해 크로스까지 연결했습니다. 여기서 엘리엇의 왼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왼발잡이였기에 흐라벤베르에게 자연스럽게 튕겨내는 동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오른발잡이였다면 바디 포지션이 바깥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터치 방향 역시 바깥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컸을 겁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되었겠죠. 돌아서는 시간과 패스 루트가 한정적이었기에 루이스 홀이 더 빠르게 접근해 차단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엘리엇의 투입은 극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낸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슬롯 감독은 이번 승리로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이 상승세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